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급 이슈 점검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는데요. 네, 하루가 멀다 하고 중동에서 연이어 사건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란이 미사일과 드론으로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한 지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 보복 공격을 단행했습니다. 그동안 중동 호세의 확장을 우려하며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었는데 결국은 일이 터졌죠. 그런데요, 생각보다 이스라엘의 보복 강도가 그리 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샤르 군사연구소에서는요, 이번 이스라엘의 이란 보복 공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무엇으로 이란을 공격했나요? 네, 미국 ABC 방송 등 외신 등은요, 미 당국자를 인용해 이스라엘 미사일들이 이란의 한 장소를 타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미사일이 아닌 드론에 의한 공격이었다고 주장했죠. 제가 봐도 미사일 공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얻어맞은 입장에서 피해를 축소시킬 리가 없고요. 테헤란하고 이스파한, 쉬라즈 공항 등을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항공편이 중단되긴 했지만 이 사건 발생 후 몇 시간 만에 운항이 재개가 됐습니다. 또 야간에요, 탄도미사일 궤적에 대한 목격담이 없는 등 아무래도 이번 공격에서 이스라엘이 미사일을 사용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스라엘은 사정거리 1770km의 제리코2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어요. 충분히 이란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지만 이걸 사용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순항미사일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이스라엘이 보유한 순항미사일은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최대 사정거리가 약 350km입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있죠. 따라서 이스라엘 본토에서 발사해서 이란에 사용하기는 무리가 있어요. 그렇다면 스텔스 전투기인 F-35를 이용해 이란 국경 근처로 가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역시 지난번에 말씀 올린 바와 같이 현재 이스라엘이 보유한 항공기용 순항미사일들은요, F-35의 내부 무장창에 수납이 불가합니다. 현재 이스라엘 공군이 사용 중인 F-35I는요, 블록 3 기체거든요. 근데 F-35는 블록 4부터 JSM 순항미사일을 내부 무장창에 장착할 수 있게 인티그레이션 할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F-35가 완벽한 스텔스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외부에 무장을 달지 않고 오직 내부에만 무장을 탑재하고 작전해야 하는데요. 사정거리가 수백 킬로미터에 불과한 순항미사일을 1000km가 넘게 떨어져 있는 이란에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시리아와 이라크를 거쳐 이란에 접근해야만 합니다. 이 F-35가. 그러니까 뭐예요? 스텔스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현재 이스라엘 공군의 F-35I 내부 무장창에 구겨 넣을 만한 순항미사일이 없으므로 순항미사일도 패스하겠습니다. 그럼 남는 건 뭐예요? 그렇죠, 드론이죠. 일단 이스라엘이 사용할 수 있는 드론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본토에서 발사해 이란까지 갈 수 있는 드론이 있냐 하는 것인데요, 있기는 합니다. 바로 하롭이라는 드론이죠. 이스라엘제 고성능 자폭 드론인 하롭은요, 50파운드 약 23kg의 고폭탄을 장착하고 1000km를 날아갈 수 있습니다. 탄두를 절반으로 줄이면 약간 더 멀리 날아갈 수도 있죠. 그런데요, 1000km는 그야말로 이스라엘에서 이란 국경까지 간당간당한 거리입니다. 따라서 테헤란 등을 공격하는 힘들고 국경 지역 부근의 이란 군사시설 공격은 가능하죠. 두 번째로는요, 일반 상용 드론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라크와 이란에는요, 알게 모르게 수많은 이스라엘 정보부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마스가 사용한 방법을 응용해 상용 드론에 폭탄을 매달아 이란의 군사시설을 공격했을 수도 있죠. 실제 이란 우주국 대변인은요, 소셜미디어 X에 쿼드콥터, 즉 날개 4개 달린 드론 3대를 격추했다면서 현재 미사일 공격 보고는 없었다고 이스라엘의 미사일 공격을 부인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봤을 때요, 이스라엘은 이번 공격에 미사일은 사용하지 않고 수십 기의 드론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어디를 공격했나요? 네, 일단 공격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진 장소는 이란 중부 이스파한주 제8 육군 항공대 기지라고 합니다. 블룸버그는 이곳이 지난 13일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할 때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한 지역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노리고 공격을 감행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지만 이날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요, 이란 핵시설에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한 당국자도 CNN에 이란 핵시설은 공습 목표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사실 이란 자그레브 산맥 동쪽에 대부분의 이란 핵시설이 존재합니다. 그중 중요한 곳이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원심 불기시 들어있는 나탄즈와 포르도가 있는데요. 이들은 이스파한주에서 매우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스파한 역시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파한주의 기지를 공격했을까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파한주를 공격할 수 있다면 나탄즈와 포르도 역시 충분히 공격이 가능합니다. 즉, 이스라엘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내가 공격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야. 이거를 강력하게 표현한 겁니다. 탄도미사일도 항공 공격도 안 했고 오직 드론만 날렸죠. 굉장히 제한적인 보복을 했다는 겁니다. 더욱이 이란의 방공망을 고려했을 때 이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이란의 방공망은 어떤가요? 현재 이란 방공망은 이스라엘의 방공망과 비교하기 굉장히 힘든 수준입니다. 이란 방공군 내에서 가장 좋은 시스템은요, 러시아제 S-300인데요. 그나마 5개 포대가 전부였고요. 그동안 이란과 러시아의 관계가 사실 껄끄러웠거든요. 왜냐하면 이 S-300을 러시아가 이란에 판매하면서 이걸 받자마자 이란이 여러 차례 이 S-300 카피를 시도했어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관계가 껄끄러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S-300의 유지 보수에 상당한 애로가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좀 화해 분위기죠. 아무튼 이로 인해 이란은 S-300을 결국에는 카피하고야 맙니다. 그게 바로 뭐냐? 마바르 373이라는 이 대공 미사일 시스템인데요. 하지만 성능은 미지수로 이란은 러시아제 S-300 추가 도입과 더불어 신형 S-400도 강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란은요, 중국제 HQ-2, 이게 러시아제 SA-2를 카피한 건데요. 이 HQ-2를 라이센스 생산한 탈레스가 사실상 이란 방공군의 주력 방공 시스템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미국제 호크하고 60, 70년대 러시아제 방공 시스템이 마구 뒤섞여 있어요. 이 정도 방공 시스템으로 이스라엘의 탄도미사일 방어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런 점을 뻔히 알면서도 이스라엘이 미사일이 아닌 드론 공격을 했다는 것은 나름 수위 조절에 애썼다는 증거죠. 당장 구식 대공포로 이스라엘 드론을 격추시켰다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보면 이건 굉장히 명백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 이스라엘의 보복 원칙이 뭡니까? 당한 것에 100배를 돌려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철칙임을 우리가 상기해보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제한된 보복을 했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요, 미국이 원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11월에 대선이 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는요, 선거를 앞두고 국제 유가 불안으로 인한 경제 리스크를 매우 경계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선거를 앞두고 중국과 디리스크가 아닌 디커플링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건 사실 매우 놀랍죠.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연초만 하더라도 바이든이 트럼프한테 여론에서 크게 밀렸었어요. 근데 현재는 거의 1% 차이로 바이든이 트럼프를 추격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볼만 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바이든이 대중국 정책에 조금 강하게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 3배의 관세를 적용했다는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이건 디리스크가 아니라 거의 디커플링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가 예전에 대통령이 됐을 때 중국과 디커플링 한다라고 했었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뭐예요? 반도체 등 핵심 분야에만 디커플링, 그러니까 강력한 제재를 하고 나머지는 조금 풀어줬어요. 그러면서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크, 즉 리스크를 관리하는 수준에서 갔었단 말이죠. 그리고 바이든이 트럼프의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이런 정책이 이어졌는데 이제 선거철이 다가왔잖아요. 그리고 이 선거철에서 바이든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게 어디냐? 러스트벨트 지역이거든요. 미국의 동북부의 이제 산업 지역이에요. 예전엔 여기가 이제 자동차 산업으로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사양길로,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사양길로 저돌면서 그야말로 러스트벨트가 뭐예요? 이거 녹슨 벨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노동자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가난해진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원래 이 가난해진 지역은 미국 민주당의 텃밭이었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대중국 강경 정책을 하면서 트럼프가 이 러스트벨트에서 이겨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어버렸거든. 근데 그 다음에 트럼프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크 정책 한답시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여기를 내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이든이 했는데, 바이든 입장에서는 이 러스트벨트를 또다시 트럼프한테 내주지 않겠다는 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한테 굉장히 다시 한번 강력한 이런 뭐 관세 올리고 이런 조치를 하는데, 이런 마당에 중동발 경제적 불안 요소가 발생한다면 이스라엘 때문에 바이든은 재선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한테 아주 강경하게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미국이 더 이상 이제 확전시키지 마라. 하지만요,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반격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본토가 미사일 공격을 받았는데 누가 참습니까? 참는 게 그리고 이스라엘은 항상 이제 이에는 이, 눈에는 이, 눈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등 서방이 적극적으로 말렸지만 보복을 결심했어요. 이스라엘이. 다만 아주 제한적인 보복을 했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역시 확전을 피하겠다는 의지 또한 미국의 심사를 그렇게 거스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겁니다. 왜냐?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아직 하마스와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언급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제가 댓글을 좀 살펴보니까 이스라엘과 이런 두 나라가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고 있다느니, 약속 대련을 하고 있다느니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 이란은요 한 발에 수백만 달러짜리 탄도미사일을 무려 100발 넘게 발사하는 등 1억 달러 가까운 돈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를 막아내느라 우리 돈으로 1조 8천억 원을 하룻밤에 태워버렸어요. 무슨 약속 대련이 이렇게 비싼가요? 여러분, 집안 거덜내는 짜고 치는 고스톱도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더욱이 서로 합의된 공격과 방어라고 하면 굳이 본토를 공격하며 자극할 리도 없고요. 이걸 허용할 리도 없습니다. 따라서 양 국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공격과 방어라고 봐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미국은 이란에 대한 그 어떤 공격에도 동참하지 않고 이스라엘에도 보복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죠. 미국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스라엘에 경고를 주는 것은 참 드문 일입니다. 그만큼 리스크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전쟁이 끝나면 총선을 치러 실각을 할지도 모르는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전쟁이 계속 길어지는 것을 원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번 보복 공격에서 봤듯이 이란의 핵시설이나 수도 테헤란 등의 이란의 영린을 건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국민은요 일단 하마스와의 전쟁에서 승리에 여전히 억류되어 있는 이스라엘 인질 구출이 1순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어요. 더욱이 양면 전쟁은 아무리 이스라엘이 막강하다 한들 엄청나게 부담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룻밤에 1조 8천억 이런 거 또 하기는 힘들어요. 따라서 나름 수위 조절을 하면서 이란에게 굴복하지 않는 모습만 보이면 됩니다. 이제 공은 이란으로 넘어갔죠. 이제부터 이란은 이해득실을 아주 신중하게 생각할 겁니다. 일단 사상 최초로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격을 감행해 이 형은 하면 한다는 것을 헤즈볼라와 후티 반군 등 자기 부하들한테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아랍 세계에서 이스라엘의 라이벌은 시아파 좌장 이란이다. 더러운 이교도 순위파 것들은 찌그러져라. 즉 이번 사건으로요 확실히 누가 중동에서 강적 이스라엘에 맞설 수 있는지 이란은 깨닫게 해줬죠. 이는요 향후 중동 패권 경쟁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이런 이란을 본 순위파 국가들이 과연 이스라엘하고 수교하려고 들까요? 더욱 배신자 취급을 당할 텐데 말이죠. 그만큼 이번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은 이란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이스라엘의 반격 역시 그동안의 이스라엘의 행태를 비춰볼 때 매우 소녀 같은 공격이었습니다. 사실 강한 싸대기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 정도 공격은 반격하기에도 이란 입장에서는 애매하죠. 여기서 이란이 대인배다운 모습을 보이느냐 아니면 보복의 악순환을 이어가느냐 기로에 있는데요. 이란은요 어느 쪽이 더 이란의 국익에 부합하는가를 놓고 저울질할 겁니다. 이스라엘이 쫄아서 보복다운 보복도 못하고 생색만 낸다며 이스라엘을 실컷 비웃으면서 물밑에서는 미국의 당근을 요구하며 협상할 가능성도 있죠. 실제 이란이 이런 얘기를 했죠. 이스라엘이 추가 도발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보복하지 않겠다. 네, 오늘의 결론. 네, 하지만 이란도 고민이 있습니다. 자국의 핵시설에 현실적으로 이스라엘의 공격이 있을 때 이를 막아낼 제대로 된 다층망 방공시설이 없다는 점을 이번을 통해서 깨달았을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이 탄도미사일을 날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때문에 이란은 이번 기회에 러시아의 관계를 적극 개선하며 러시아산 최신 방공망을 들여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수건의 S-400을 들여올려 하겠죠.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란의 샤헤드 136 드론은요, 러시아 입장에서는요, 가뭄의 담비와도 같았던 존재였습니다. 따라서 러시아도 어느 정도 은혜를 이란한테 갚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이란은 이런 명분을 10분 이용해서 이스라엘만큼은 아니라도 그동안 큰 진전이 없었던 방공망 개선을 시도할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돈이죠. 돈인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란 경제가 완전히 아수라장이라서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이게 굉장히 시급한 사안이에요. 자, 이제 공은 이란한테 넘어갔습니다. 이란의 행보가 굉장히 주목이 되는데요. 제발 더 이상 확전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들 요즘 기름값이 갑자기 껑충 뛰었죠. 이게 일이 있자마자 국제유가가 3%가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유소에서 기름 넣기가 무서워요. 그리고 가뜩이나 꼬라박은 제 카카오 저축은 더 나락으로 갔습니다. 또 죽겠습니다. 더 이상 확전이 없어야 되는데요. 새로운 소식이 들어온 대로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